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국회경제 1순환 시작할 건데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학 1순환 정도 실력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경제학 1순환 듣긴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네. 듣긴 들었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제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완전 처음 들으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제경제학만 하시는 분들은 예비순환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졌어요. 이게 이제 왜 복잡해졌냐면, 옛날에는 이제 국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 지나가지고 경제학 시험에 국제경제학 문제들이 막 대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쉬운 문제들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냥 국제경제학을 기본적으로는 다 하는 게 원칙이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외시 학생들이 국제경제학을 하는데 행정 5급 하는 학생들이 지금 국제경제학 안 하는 게 난센스예요. 왜냐면 행정 5급에 나오는 경제학 문제가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학원 커리큘럼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어딘지 잘 보세요. 국제통상직이면 다 듣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비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따로 하기 때문에 예비순환은 패스해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작년에는 여기까지 들었어요. 2순환까지 들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시험 일정이 통일이 돼가지고 외교원 또 3순환을 들을 수 있게 됐거든요. 작년에는 3순환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2순환이 끝났는데 올해는 이제 3순환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경직 국경 선택도 예비순환 패스하셔도 됩니다. 예비순환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일행직하고 재경직 중에 국경 비선택이 이제 국제경제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요거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1행직하고 재경직은 국경 비선택의 경우, 이건 이제 반드시 듣는데, 안 들을 생각이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면, 무료 강의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하나 드리죠. 그래서 무료 강의가 뭔가 하면, 이순환 경제학을 들으시면, 끼워 팔기 같은데, 이순환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국제경제학 부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경제학 이순환 시간에 그때 이제 1행직하고 다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문제풀이 특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1행직하고 재경직 비선택자는 이거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여기는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은 본인이 어디쯤 되느냐라는 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통상직 학생들도 요즘은 경제학을 좀 해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전혀 안 하고 국제경제학 와서 그냥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난감스러웠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미시경제학은 거의 아주 위대한 책이 있죠. 이중국 교수님이 쓴 책이 있고, 거시경제학은 위대하진 않지만 그런 볼만한 쉬운 책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이런 책들 한번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 수업에서는요, 김인준, 이영석 교수님 책 국제경제론 칠판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번 책도 좋은 책이에요. 이번 책도 좋은 책이에요. 1번 책은요, 사실 혼자서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즉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강의 지원이 없으면 혼자 보기 힘든 책인데, 강의 지원이 있으면 그래도 볼만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구구절절한 설명 좀 싫잖아요. 그런 거 자동으로 빼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험서로 오래 봐온 책이기 때문에 1번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또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쪽이 이제 개정을 좀 소홀히 하는데 비해 가지고, 그래서 개정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책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이 책이 좋은 거하고 이 책이 좋은 거 모으면 사실은 3번 책이 돼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3번 책을 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1번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2번하고 3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옮겨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오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두 분 교수님 바쁘셔가지고 개정을 소홀히 하고 계십니다. 옛날보다는 좋아졌는데 오탈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자료 중에 보면 그 오탈자 모아놓은 그 자료가 있죠. 제 감히 이중구 교수님 책 강의할 때 이런 거 없잖아요. 할 게 없어요. 오탈자가 없는 책이에요, 그 책은. 근데 비해가지고 이 오탈자가 좀 있어서 이거 받으셔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고치지 마시고요. 오늘 가서 다 고쳐버리세요. 다 고쳐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제경제학도 옛날에는 주로 이제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풀이형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김민준, 이영섭 교수님 책을 보니까 이 책 연습 문제는 쟤는 다 푼다고 생각하세요. 안 풀어도 될 문제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 10개 정도 빼면 나머지 다 풀어야 되니까 일단 뭐 연습 문제집도 나와 있죠. 아주 얇게 나와 있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김신행, 김태기 저의 연습 문제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뭐 이번 수급하면서 요거 푼다 정도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경제학 모의고사 집이 2판인지 3판인지가 좀 불명확합니다. 이제 재정학을 먼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경제학 3판을 이제 아마 올해 2순환 타임은 몰라도 3순환 타임까지는 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많으시면 사셔도 되고요. 돈 많아서 나는 모의고사 대비를 하겠다.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되고 가난하다 싶으시면 개정 후에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그 낮에 하면 조금 여유 시간이 있어서 좋긴 하죠. 일단 5시 40분 정도 이제 끝낸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6일 12일 강의인데 무역론을 6일, 그 다음에 금융론을 6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무역론 마지막 날, 금융론 마지막 날은 그래도 조금 넘기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조금 끊기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시간이 부족한 일은 없을 거예요. 저녁 시간에 해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하면 더 잘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채점은 제가 일단 샘플로 뽑아가지고 학생들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내용 질문은 가능한 당일 거는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날 질문해 주시는 원칙으로 하는데 1층 강사실에 아마 안내를 해줄 겁니다. 와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국제경제학이 크게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되어 있는데 이 책을 1장부터 강의를 안 해요. 이게 이제 옛날 유행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별로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장별로 프린트가 나가는데 그 프린트는 그냥 프린트만 따로 모아 놓으세요. 뭐 챕터별로 이제 책하고 단권화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괜히 책이 두꺼워지니까 이만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챕터별로 자료 받아 놓으셨다가 이제 제 순환 쭉 들으실 분 같으면 그 3순환 때 자료가 또 많이 나가거든요. 그거하고 통합하시면 돼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안 겹치는 부분만 통합하시면 이제 단권화 자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프린트 14장 프린트를 한번 봅시다. 맨 먼저 뭐가 나오냐면 폐쇄경제와 개방경제의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뭐 국제경제학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경제학에서 연장이니까요. 좀 이제 겹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폐쇄경제하고 개방경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폐쇄경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해야 균형해요. 근데 개방경제가 되면 세계 전체 공급과 세계 전체 수요가 일치하면 되고 각 국가별로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폐쇄경제는 폐쇄경제고 개방경제는 또 어떻게 되냐면 대국, 소국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대국, 소국 구분은 가격이 외생변수냐 내생변수냐의 구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폐쇄 개방으로 구분하시고 개방은 다시 대국 소국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골치가 아파요. 예. 아래쪽에 보시면 또 부분 균형 접근, 일반 균형 접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부분 균형 접근이라고 할 때는 일제화 모형을 말해요. 일제화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균형 접근이라고 할 때는 이제화 이상을 말합니다. 이제화 이상.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제 무역을 하니까 상품이 하나면 무역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크게 없다고요. 그냥 상품이 똑같은데,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역, 국제 거래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품이 2개 이상인 게 맞아요. 근데 가끔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재화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균형 접근, 일반 균형 접근이 일제화 또는 이제 이제화 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 폐쇄 경제와 개방 경제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P 평면 있으면 그냥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오겠죠? 개방 경제와 폐쇄 경제의 차이를 설명하라. 그건 뭐 안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폐쇄 경제 같으면 국내 수요 곡선, 국내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 되고 이때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근데 개방 경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여기 있어 봤자 여기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고도 많은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우리가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외국까지 고려해서 국제 가격이 여기서 결정된다면 이해가십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균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으로 따지면 초과 공급이 있는 상태인데 국제경제학에서는 이게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수출하는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일반 균형 접근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 균형 접근은 기본적으로 이제화 이상을 다루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화 이상이라고 해봤자 거의 이제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축이 뭐가 되어 있냐면 X축, Y축이 되어 있어요. X축, Y축이 되어 있고 일반 균형 모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가 뭔가 하면 생산 가능 곡선하고 사회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래서 먼저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생산하고 그 나라의 소비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가능 곡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하고 그 나라의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균형이 성립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점이 균형이기 위해서는요. 소비자는 이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됐어야 되고 기업은 이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됐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이 점에서 균형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균형 가격이 되게 됩니다. 됐습니까? 만약 이 가격이 아니라면 효용 극대화거나 이윤 극대화가 안 된 상태가 돼버려요.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 개방 경제 상태에서는요.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가격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어질 거예요. 그럼 국제 가격이 주어지면 기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E와 같은 점에서 이윤 극대화를 이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윤 극대화를 하면 소비자들은 이 점의 생산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외국하고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가지고 F와 같은 점 정도에서 이제 효용 극대화를 하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차이는 뭔가 하면 생산점하고 소비점이 일치해요. 생산점하고 소비점이 다를 수 있어요. 생산점하고 소비점이 다를 수 있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이제 폐쇄 경제하고 개방 경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고 이러한 경우에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습니다. 생산점과 소비점을 이은 그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을 때, 오케이? 이 삼각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역 삼각형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생산점, 소비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우리가 무역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무역 삼각형이 그려진 나라 같으면 생산이 여기인데 소비가 여기 같으면 이 나라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뭘 팔아서 X를 팔아서 오케이? 뭘 사려는 나라요? Y를 사려는 나라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식으로 하면 요걸 이제 X 셀 해가지고 Y buy를 하려는 나라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국제경제학에서는 X를 다른 나라한테 파는 것을 X 수출국이자 동시에 이 나라는 뭐라고요? Y 수입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국 이제 그 국제경제학 모형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대로 나타내는 게 좀 복잡하고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이대로 하면은 우리나라만 지금 나타나 있지 외국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만 나타나 있지 외국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까지 같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모형을 이제 변형한 모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다양한 변형 모형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오케이? 네, 이 정도 생각해 놓으시고요. 폐쇄경제, 개방경제. 지금부터는 개방경제구나. 이 페이지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외국하고 뭘 사고 파냐는 거죠. 많은 걸 사고 팔죠. 많은 걸 사고 파는데 크게 구분해 보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세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 번째 요소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거래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뭐가 있냐면 상품이 있고 자산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상품이 뭐냐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재화 서비스예요. 재화 서비스. 우리가 보통 XJ, YJ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국가 간에 거래하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 국채를 사고 그 다음에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산을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채권과 같은 수익성 자산이 있고 오케이? 수익성은 별로 없지만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유동성 자산들이 있다고요. 그 유동성 자산들을 보통 화폐 자산이라고들 많이 하죠. 주식, 채권, 화폐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거 또 많이 사고 파니까요. 이게 이제 그 상품 그리고 이제 자산 거래입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은 상품일까요? 자산일까요? 부동산은 사실은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죠. 사실은 이제 상품하고 자산을 그렇게 칼로 빼듯이 딱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금 있죠, 금. 금을 금반지를 만들 목표로 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화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금을 투자 목적으로 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거주 목적으로 사면 넓은 의미의 재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사면 그거는 자산의 의미가 더 강해져요. 오케이? 근데 왜 보통 부동산을 국제경제학에서 자산 쪽에 많이 집어넣느냐 하면 국내 부동산이야 내가 살기 위한 목적이 많지만 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살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 가치 상승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류는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크게 재화,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다. 하나가 더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무시할 거예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조금 무시할 거예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 그러니까 노동의 국제적 이동, 그 다음에 실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 넣기도 좀 애매하죠. 사실은 상품, 자산,
그 다음에 요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메이저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국제 경제학 모형들이 대부분 국가 간 요소 이동이 없는 거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국가 간 요소 이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필요하면 등장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이제 국가 간 거래 유형은 뭐냐? 국가 간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역시 이제 국가 간 거래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상품의 국가 무역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형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산의 국제적 거래도 많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미국 국채를 사오고,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국채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냥 미국 돈으로 받아오고, 주식, 채권, 화폐들 다 포함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자산끼리 거래하는 게 유형 3. 그 다음에 상품 자산 간 거래가 유형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다 나름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세 가지를 앞으로 다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 밑에 보면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 돼 있죠? 오케이. 국제무역론의 성격은요. 개방경제의 미시적 접근입니다. 개방경제의 미시적 접근. 네. 자, 그래서 개방경제에서 유형 1, 2, 3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 간 무역의 핵심을 볼 수 있는 게 유형 1이거든요. 유형 1. 그래서 국제무역론은 어떻게 하냐면 유형 1이 핵심이니까 유형 1을 뽑아서 그 유형 1을 핵심으로 주로 미시경제학적 접근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를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 국제무역론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주로 거시적인, 이제 미거시 경계라는 게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국제금융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국제금융론 성격은 개방경제의 거시적 접근. 개방경제의 거시적 접근.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국제경제학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보는 게 낫겠어요? 국제무역론부터 보는 게 낫겠죠? 근데 한때 이 책이 쓰여질 때쯤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요. 폴 사무엘슨이라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경제학 원론 쓴 교수님인데, 그분이 경제학 원론을 19판까지 냈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책을 쓸 때 미시를 앞에 썼다가 거시를 앞에 썼다가 책을 막 앞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책 쓰실 때쯤 해가지고 사무엘슨 경제학 원론이 거시가 앞에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행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 책도 앞쪽에 먼저 금융론이 나와 있고 뒤쪽에 무역론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시 먼저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1장을 안 보고 어디를 보냐면 14장부터 보게 됩니다. 14장부터 이제 무역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14장부터 보는 게 미시를 먼저 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를 하게 되는데 유형 1을 중심으로 다루고 이제 나머지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잘하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국제경제학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론이 다시 무역이론, 무역정책 뭐 이렇게 구분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 나중에 다 나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방금 유형 1이라고 했던 요 유형 1의 무역은 다시 어떻게 구성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이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은 다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형 1에서 이야기해요. 유형 1에 한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유형 1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 페이지 보시면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는 쉽죠.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을 하냐, 같은 산업 안에서 무역을 하냐라는 거예요.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누가 구분합니까? 경제학자들이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산업 간 무역이란 것은 서로 가진 것이 달라서 하는 무역이에요. 달라서 하는 무역. 산업 내 무역이란 것은 서로 가진 것이 같아도 하는 무역이에요. 뭘까요? 이분이요. 경제학 책을 2권 갖고 있어요. 이분이 행정학 책을 2권 갖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분이 표정이 안 좋은데요. 너하고는 안 바꿔. 뭐 이런 분위기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분도 경제학 책을 2권 갖고 있고 이분도 경제학 책을 2권 갖고 있고 하면 특별히 바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만 가진 나라, 그 다음 자동차만 가진 나라, 당연히 무역을 하는데 과일만 가진 나라하고 과일만 가진 나라, 서로 가진 게 같은 나라가 뭐 무역을 하겠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 중에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산업 간 무역이 대부분일 것이다. 서로 가진 게 다른 나라끼리 무역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가진 게 같은 나라끼리는 별로 무역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산업 간 무역은 주로 선후진국 간 서로 가진 게 다른 무역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 내 무역은 주로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선진국 또는 후진국 간의 무역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선진국 무역이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무역 이론을 어떻게 했냐면요. 산업 간 무역 중심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직도 대부분의 교과서가 산업 간 무역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산업 내 무역을 조금 소개하는 정도인데요. 실제로는 거의 산업 간 무역은 발전이 거의 끝난 상태라서 최근의 이론들은 거의 산업 내 무역 이론의 발전이에요. 책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거의 산업 내 무역의 개정이에요. 무역 이론이 발전하고 있는 쪽은 그쪽입니다.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긴 이유가 이거예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 중에 산업 간 무역이 더 많으면 선후진국 간 무역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합해봤자 데이터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40%가 안 돼요. 나머지들은 거의 못 들어간 거예요. 선진국, 후진국이 훨씬 많더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산업 간 무역 이론만 가지고는 현실이 설명이 안 된다. 산업 간 무역만큼이나 산업 내 무역 이론을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바람인데, 최근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산업 내 무역 이론은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크루그먼 책이 판이 나올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국내 교과서를 보시면 외국 책의 무역 이론을 전제로 할 때 외국 책에서 어느 쪽을 봐야 됩니까? 산업 내 무역 이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단 이번 클래스는 우리 책을 충실하게 강의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산업 내 무역 이론에 보완할 부분은 나중에 이제 추가 보완을 해요. 근데 일단은 그런 우리의 목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요. 산업 간 무역이 비교인데 현실적으로는 산업 내 무역 이론은 또 충분히 많더라. 라는 게 이제 국제무역 이론, 국제무역론이 써지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라는 건데, 제가 이제 크게 국제무역론이 무역 이론, 무역 정책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역 이론은 다시 뭐로 돼 있다는 거예요? 산업 간 무역 이론하고 그 다음에 산업 내 무역 이론 기타 등등이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을 안 배울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경제학에서 아주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사실 발전이 끝나 있는 부분, 완성된 부분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니까 사실 이제 교과서 어느 부분이 줄어요? 무역 정책 부분이 좀 줄었어요. 제가 옛날에 국제경제학 공부할 때는 무역 이론, 무역 정책이 양이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역 이론이 많이 늘고요. 무역 정책이 좀 줄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이 계속 자유무역에 바람이 불었던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정책이 하는 역할들이 점점 줄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무역 정책이 좀 줄었는데
뭐 트럼프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큰 흐름은 무역 이론 쪽이 조금 더 커져가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4장을 들어갈 건데, 그럼 이제 14장에서 뭘 하느냐? 14장은 무역 이론의 기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이론을 우리가 이제 14장부터 쭉 배워 나가는데, 여기서 쭉 배워 나가는데, 잘 보세요. 18장 가서 뭐가 나와요? 산업 내 무역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 전까지는 거의 다 뭐 설명하는 거예요? 산업 간 무역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중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비중이 사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국내 책들보다는 외국 책에 많이 이렇게 챕터 양이 훨씬 많아요. 이 부분은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우선은 여기를 한다. 그 여기 기초는 15, 16, 17을 보기 위한 기초다. 14장에서 시험이 출제된 적이 있느냐? 있죠. 있는데 15, 16, 17을 잘 하는 사람이 14를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은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하는데 나중에는 거의 건너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국제무역의 기초라고 할 때 우리가 다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불완전한 두 개의 모형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일단 부분 균형 모형하고 순수 교환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부분 교환 모형, 순수 교환 모형. 이름이 그렇잖아. 부분. 뭔가 부분적일 것 같아. 순수. 너무 순진해가지고 현실에 안 맞을 것 같아.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불완전한 기초적인 두 개의 모형을 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무역이론은 리카르도 무역이론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근데 요거는 금방금방 해요. 이게 금방금방 하는데 사실 14장에서 이걸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렵다. 오늘 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부분 균형 모형하고 순수 교환 모형이 왜 이제 그 불완전한 모형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모형이라고 하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형에 비하면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국제무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화가 기본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국은 당연한 거고 이재화고 그 다음에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요. 무역이 갈등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FTA 한다 할 때 사람들끼리 싸웠잖아요. 하자 말자. 지금도 한미 FTA 폐기한다 라고 하니까 그럼 그때 한미 FTA 반대했던 사람은 지금 뭐 하는데요? 반대했던 사람 지금 폐기한다 그러면 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찬성 안 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바뀌면요. 바뀔 때마다 비용이 들어요. 우측 통행을 좌측 통행으로 바꾸거나 좌측 통행을 우측 통행으로 바꾸거나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없거든요. 근데 한번 바꿔놓은 걸 또 바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FTA에 지금 적응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제 대통령 잘못 만난 거죠. 제 말하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잘못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저 나라 대통령 잘못 만났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진짜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누굴 좋아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재화는 당연한데 무역이 갈등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요소이기도 해야 돼요. 생산 부분을 설명해야 돼요. 이재화 이 요소가 되면 우리가 무역을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는 부분 균형 모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재화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순수 교환 모형은 이재화이긴 한데 이미 생산이 이루어진 걸 전제를 해요. 생산 가능 곡선이 아니고 생산점을 전제로 해요. 생산점을 전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을 여러분들이 실제 국제 무역을 분석할 때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수입 수요 곡선, 수출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에지워스 상자 오퍼 곡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석 도구들을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 도구들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주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순수 교환 모형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단순한 모형이죠. 프린트 4페이지를 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순수 교환 모형이 14장 연습 문제에만 나와요. 근데 이제 연습 문제 본문에 실기 다 안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니까 일단 우리는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수입 수요 함수 괄호해가지고 또 수입 수요 함수 돼 있죠. 그거를 괄호 안에 수입 수요 함수를 수입 오퍼 곡선으로 고쳐주세요. 수입 오퍼 곡선. 그래서 수입 수요 함수를 다른 말로 수입 오퍼 곡선 하셨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수출 공급 함수 돼 있죠. 수출 공급 함수를 괄호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수출 오퍼 곡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 균형이기 때문에 수출 오퍼 곡선하고 수입 오퍼 곡선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게 일반 균형이 되면 두 개가 겹쳐요. 수출하고 수입 동시에 나타내는 그런 오퍼 곡선이 나오게 됐어요. 부분 균형은 이게 별개로 존재한다. 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역론 미시경제학에서도 한 번씩은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오늘은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수입 수요 함수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임포트 디맨드라 그래가지고요, MD라고들 많이 나타내는데, 이 표현상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일단 MD는 DS로 해놓으세요. DS.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폐쇄 경제면 수요 공급이 똑같겠죠. 근데 개방 경제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면 이 나라는 뭘 하겠어요? 수입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시경제학 같으면 초과수요 함수라고 하는데, 그 초과수요 함수를 이제 국제경제학에서는 수입 수요 함수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보시면 수출 공급 함수라고도 하고 수출 오퍼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export supply excess라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S-T로 정해요. 그 나라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됐습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수출할 것이다 라고 됩니다. 둘 중에 한 나라는 외국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별표를 찍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랬을 때 그렇게 구분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수입 수요 곡선과 수출 공급 곡선이 도출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쪽 아래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요 공급 곡선 있죠. 아까는 여기다가 그냥 가격선 그어가지고 뭐 수출한다, 수입한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이 둘 다 가격인데 우리나라 수요 공급 곡선에서 만약에 국제 가격이 우리나라 수요 공급 만나는 점하고 똑같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는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가격이 여기 P2 수준이 되면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급은 여기까지인데 수요는 여기까지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양을 수입하려고 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양과 같은 양을 표시해 놓은 게 이 점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내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수요는 점점 늘어나니까 이만큼을 수입하려고 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만큼을 나타낸 곡선을 그리면 MD란 곡선이 나오는데, 그럼 이 MD에는 우리나라 수요만 들어있어요? 공급만 들어있어요? 수요 공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요 공급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스타를 찍은 것은 이제 가상적으로 외국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외국에도 자국의 그 국가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이면 수입도 수출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오름에 따라 가지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만큼, 그보다 더 많이 오르면 이만큼을 수출하려고 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나타낸 곡선이 XS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왜곡이란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별표를 하나 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한쪽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5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6페이지 가보세요. 6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쪽 국가에서 MD 곡선을 구했으면 이 MD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DS 다 들어가 있죠. 이쪽 국가에서 만약에 XS타를 구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D스타, S스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난 곳이 균형이 되면 그 균형 안에 양국의 수요 공급이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균형을 찾는 게 부분 균형 모형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과정인데 뭐 안 어려워요. 그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를) 보면 국제무역 균형의 성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시경제학식으로 하면 모든 국가의 초과 수요 합이 0이 될 때 접근 1을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한 게 접근입니다. 국제무역론에서는 접근 1을 많이 씁니다. 수출국의 수출 공급량과 수입국의 수입 수요량이 일치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MD가 D-S고요. XS타가 S타-D스타 이면 지금 여기서는 수출 공급 수입 수요 일치한 점이라고 보이는데 요 식을 넘겨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D는 D끼리 모으고 S는 S끼리 모으면 D 플러스 D 스타, S 플러스 S 스타가 되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but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그래서 양국의 수입 수요하고 수출 공급이 딱 일치하면 이것입니까? 요 둘이 같아지면 결국 전 세계 수요의 합과 전 세계 공급의 합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수요의 합과 공급의 합이 같아진다고요. 오케이? 하지만 수요의 합과 공급의 합이 같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 수요 공급이 같아질 내가 뭘 쓴 거야?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수요의 합과 전 세계적인 공급의 합이 일치한다. 그게 균형이지만 그때 국가별로 수요 공급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요게 빨리 깨야 돼요. 이제 수요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이 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뭐 잘 하실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그냥 바로 넘어가긴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시경제학에서도 비슷한 그런 문제를 보셨을 거예요. 덥죠? 조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와, 덥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한국의 뭐 밀수요 곡선, 공급 곡선, 미국의 밀수요 곡선, 공급 곡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제가 나오는데 그걸 쭉 한번 풀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차례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심하니까 여러분도 써보세요. 그래서 쉬운 것 같죠? 예. 자, 그럼 맨 먼저 뭘 구하냐면요.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역이 없는 경우 각 국가별 균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DS 갖다가 놓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 갖다가 놓으면 4P가 80 되니까 P는 20. 그 다음에 20을 대입하면 Q는 뭐 6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P가 40이니까
P 스타로 이제 해보면요. P 스타는 10. 그 다음에 Q 스타는 1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경우에 1번인데요. 응? 네. 이게 분필이 잘 안 써져요. 만약에 두 나라가 무역을 한다면요. 두 나라가 무역을 한다면 가격이 높은 나라는 뭐가 되겠어요? 수입국. 가격이 낮은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수출국.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보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수입, 수요, 수출 공급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나라 수입국이 될 거니까 MD는 뭘 구하면 되냐면 D-S를 구하면 됩니다. D-S를 바로 해보시면 여기서 80-4P.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S타인데 XS타는 S타에서 D스타를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플러스 4P 스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요게 이제 그 수입, 수요, 수출, 공급 곡선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관세 등 무역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송비는 0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들어오면 달라지고요. 수송비가 존재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에 균형 조건이 뭐가 되냐는 거죠. 균형 조건.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균형 조건은요. 첫째, 우리나라의 가격을 P라고 하고, 오케이? 외국의 가격을 P 스타라고 했습니다. 근데 폐쇄 경제에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무관세 자유무역 상태, 무관세 무수송비 자유무역 상태면 어느 한쪽이 싸고 어느 한쪽이 비싸면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차익 거래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균형 조건은 P나 P스타나 전부나 PI로 같아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송비가 존재한다면 P하고 P스타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관세가 존재한다면 또 P하고 P스타가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관세, 무수송비, 자유무역 상태이기 때문에 P는 P스타는 전부 PI로 통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조건 하에서 MD하고 XS타가 같아지면 수요의 합과 공급의 합이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MD는 80-4P라고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격에 따라서 수요하고 우리나라 가격에 따라서 공급해요.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PI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I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외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액세스 함수는 원래 P스타의 함수예요. 외국 가격에 따라서 수요하고 공급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경우에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이거를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플러스 4 PI라고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 일정한 가정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 경우에 결국 128 PI가 되니까 국제 균형 가격은 1.5가 되고, 됐습니까? 15 미안. 네. 합니다. 15가 되고 15를 대입하면은 수입량, 수출량 모두 2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맨 왼쪽을 우리나라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역 이전 상태를 나타내 보면 폐쇄 경제에서 균형이 얼마란 거예요? 가격 20인 상태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폐쇄 경제에서 균형 가격이 얼마란 거예요? 10이란 거예요. 오케이? 네. 거기서 우리나라는 수요 공급에서 MD 곡선이 나오고
외국은 여기서 XS 곡선이 나오고 됐습니까? 그래서 MDXS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얼마로 결정됐어요? 15로 결정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물론 여기서 수량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수량이 얼마겠어요? 60. 그 다음 여기서 또 60이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얼마겠어요? 20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축이 미묘하게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래 우리나라 수요 공급 곡선에는 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수요 공급 곡선은 P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P스타로 되어 있고 가운데 그림은 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PI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지금은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같아질 조건인데 나중에 수송비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관세가 들어오거나 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 깨진다. 됐습니까? 깨질 수 있다. 각각의 함수가 어느 평면에서 그려지느냐? 이런 거 다 봐두시라고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도 여기는 생산 소비량이잖아요. 여기 생산 소비량이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MDXS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20일 때, 여기가 20일 때, 요 20의 거리는 여기 20의 거리하고 같아지게 돼 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총량으로 나타내진 거예요. 여기는 사실상 차이로 나타내진 거예요. 차이로 그려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를 구해보시면 뭐 수요 공급 곡선이 15를 다 집어넣어 보면은 40, 70, 50, 70 뭐 이렇게 나오겠죠. 50, 70 그 다음에 또 50, 70 이렇게 되겠죠. 해서 요 20이 여기 거리들하고 같아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이제 아주 단순한 모형이지만 국제무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장 그럴듯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국제무역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다 새로운 의미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국제무역론을 쓴 교과서들이 대체로 국제무역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겠어요? 하자는 사람들이겠어요? 국제무역은 우리한테 이익을 준다는 거거든요. 너무 순진하게 국제무역이 이익만 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순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프린트 5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선 이렇게 봅시다. 주요 결론이 있는데요. 균형보다 높은 가격을 가진 나라는 뭐가 되고? 수입국이 되고, 됐습니까? 균형보다 낮은 가격을 가진 나라는 수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개의 가격이 있어요. 각 국가별 무역 이전 가격이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팔면 비싼 데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싼 데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서 결국 최종 균형 가격이라는 게 하나 형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해가십니까? 마지막으로 구해진 이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교역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국가별 무역 이전 가격이 있고 무역이 이루어진 최종 가격이 있는데 무역은 이 가격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교역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격이 세 개가 있구나. 무역 이전, 무역 이후. 마지막입니다. 무역은 참가한 모든 국가에게 이익을 주지만 무역은 모든 계층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국제무역이론의 핵심입니다. 결국 무역은 참가한 모든 국가에게 이익을 주지만 모든 계층에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은 번영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또 갈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역시 여러분들이 이 그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경제학 계속 하신 분도 있고 경제학 놓았던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복습 좀 한다 생각하시고 이 그림에다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지워도 되고 그냥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간단하게 추가로 이제 써볼게요. 여기가 이제 무역 이전 균형이죠. 그럼 여기를 제가 구역을 A, B, C, D 이렇게 나눠볼게요. A, B, C, D. 그 다음에 외국의 경우에도 이 가격들을 기준으로 여기 A, B, C, D인데 이렇게 하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A 스타, B 스타, C 스타, D 스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제가 뭐 하려는지 아시겠죠? 뭐 할 건지 알면 해보세요. 안다며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제무역론 하면서 제일 많이 쓸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부분 균형 아니면 일반 균형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뭘 해보시냐면 이제 본국 또는 수입국이 있고 수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그 부분 균형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균형에 가면 수입국, 수출국이란 게 없어요. 모든 국가가 동시에 수입국이면서 모든 국가가 수출국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는 X 수입국, X 수출국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그냥 수입국, 그냥 수출국이란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분 균형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 임여가 어떻게 변했느냐, 생산자 임여가 어떻게 변했느냐 다시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적 계산하라 그런 건 유치하니까 뭐 문제 나오면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원래 가격이 높았던 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커피를 무역을 안 하면 커피가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커피 값이 떨어졌다. 소비자들은 얼마의 이익을 봤을까요? BC의 이익을 봤을 것이다. 오케이?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커피 생산자 없지만 있어요. 사실은요. 제주도에 몇 명 있는데요. 자, 커피 생산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익을 봤을까요? 손실을 봤을까요? 손실을 봤을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외국, 커피 수출국. 네. 커피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생산자 임여는 얼마 증가? 하지만 소비자 임여는 됐죠?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다시 5페이지 보세요. 무역은 참여한 모든 국가 단위로는 이익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잠재적 이득이에요. 이게 진짜 이익일 수도 있고 싸우다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일단 무역은 참여한 모든 국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됐습니까? 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계층에 이익을 주는 건 아니다. 구체적으로 무역은 수출국의 생산자와 수입국의 소비자한테는 이익이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반대로 수출국의 소비자와 수입국의 생산자에게는 손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제무역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는 것이지만 이건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형은요, 마치 무역의 갈등이 생산자 대 소비자로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생산자 대 소비자의 갈등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길게 보면요, 더 중요한 갈등은 생산자 소비자 갈등이라기보다는 노동 계층과 자본 계층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 계층, 자본 계층 사이의 갈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모형들을 배우셔야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장 단순한 우리가 부분 균형 모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형을 보았습니다. 이 모형은 여러분들이 다 안다는 전제하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순수 교환 모형부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14장을 앞쪽 부분을 볼 필요가 없는 게 14장 그 40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0페이지 보시면 무차별 곡선 나오는데 이걸 뭘 설명을 해요? 읽어보면 되거나 안 읽어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설명 쭉 안 한다라고 치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설명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린트의 9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14장 프린트 9페이지를 봅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부터 일반 균형을 해야 되는데 일반 균형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나오는데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왈라스 법칙, 세이의 법칙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왈라스 법칙이란 게 모든 시장에서 초과 수요 가치합은 항상 0이 된다. 이 항등식의 성격을 갖죠. 이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증명도 배우고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모형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n-1개의 재화하고 1개의 화폐로 모형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화는 n-1개, 그 다음에 화폐는 하나. 오케이?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 이거 다 합하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이의 법칙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어느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있으면 다른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있다. 이런 전제하에 세이의 법칙은 화폐 시장을 제외하고 재화 시장만으로도 초과 수요 가치가 항상 0이 된다고 추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왈라스 법칙은 이거 다 합해서 0이 된다. 이런 주장이고 세이의 법칙은 여기까지만 해도 0이 된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이제 고전파 경제학을 거시경제학에서 고전파 경제학을 이해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이의 법칙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학습을 해 주십시오. 만약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요 개념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MRS XY 나오죠? 여기 이제 뭐예요? 무차별 곡선 기울기 인데 MRS XY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동시에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X를 좋아하는 정도예요. X를 좋아하는 정도. 근데 이제 이게 MRS가 2다 라고 하면 이거는 X 하나를 Y 두 개만큼 좋아한다. 그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Y 단위로 나타낸 X의 상대적 선호도. X의 선호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이게 X의 상대적 선호도가 아니고 Y의 상대적 선호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MRS YX라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MRS XY도 있고 MRS YX 이렇게 써질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그 경우는 당연히 이거하고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역수라고 보면 돼요. X의 선호도, Y의 선호도.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MRTS는 등량곡선의 마이너스 기울기인데 요게 이제 L이 들어갔을 때 요게 이제 K를 단위로 나타낸 L의 상대적 생산성. 그러니까 MRTS가 크면 클수록 뭐가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노동이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 지금 둘 중에 노동이 생산성이 높다. 둘 중에 앞에 나오는 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X를 좋아하는 정도. 노동이 생산성이 높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MRT가 나오는데 이 MRT는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예요. 아까 보셨던 그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인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또 2다라고 하면 X 하나를 얻기 위해서 Y를 두 개 포기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Y 단위로 나타낸 X의 상대적 기울기요. 다 뭐를 단위로 나타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MRS가 2다라고 하면 단위가 뭐라는 거예요? Y제예요. Y제 두 개. X제 하나는 Y제 두 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Y 단위로 나타내는 X 생산의 기회비용.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PX, PY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올 것이고 R분의 W 나올 건데 각각 이게 예산선 기울기,
등비용선 기울기. 이것도 Y 단위로 나타낸 X의 상대 가격. 다른 말로 하면 X가 비싼 정도. 됐습니까? X가 비싼 정도. 그 다음에 R분의 W. 이게 크면 뭐가 비싸다는 뜻이겠어요? 노동이 비싸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K 단위로 나타낸 L의 상대 가격. 노동이 비싼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들을 1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4장, 17장 나눠서 설명하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퉁칩니다. 대신에 9번만 보세요. 이게 이제 시장 효율 조건이라고도 하고 균형 조건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균형이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균형 조건이라고 해도 되고 효율 조건이라고 해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시장 효율 조건 또는 균형 조건으로서 MRS하고 PX-PY가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왜 이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 조건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만약에 이쪽이 크거나 이쪽이 크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X가 비싼 정도가 커요? X를 좋아하는 정도가 커요? X를 좋아하는 정도가 크니까 이렇게 되면 X를 늘리고 Y를 줄이려고 할 거니까 균형이 아닙니다. 균형이란 것은 성립하면 더 이상 바뀌지 말아야 되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만약에 PX-PY 쪽이 크면 어떻겠어요? X가 비싼 정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를 줄이고 Y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바꾸려고 하니까 균형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균형이려면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으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가 균형 조건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응. 옆에 학생이 아까부터요 자꾸 자기 아는 거 한다고 인상 안 좋은데 나도 다 알아요. 나도 다 알아. 오늘 첫날이니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MRTS하고 R분의 W도 똑같습니다. 이게 왜 같아야 됩니까? 다르면 안 되니까. 경제학에 쓰는 논리가요 되게 뻔뻔스러워요. 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L과 K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산 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동이 비싼 정도보다 노동의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럼 뭘 늘릴까요?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균형 아닙니다. 됐습니까? 반대로 노동이 비싼 정도가 큽니다. 노동 대신 자본을 쓰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균형이려면 저 둘이 같아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X-PY하고 MRT가 있는데요. PX-PY는 X가 비싼 정도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X가 비싼 정도가 높아지면 X를 쓰겠어요? X를 덜 쓰려고 하겠어요? X를 덜 쓰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PX가 동시에 수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PX-PY가 크면 자기 수입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X를 줄이겠어요? X를 늘리려고 하겠어요? X를 늘리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MRT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MC/MC의 비율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한다면 PX-PY가 MRT보다 크다 작다가 성립하면 생산자들 입장에서 MC보다 PX가 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X를 늘리려고 하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MRT 쪽이 크면 X의 기회비용이 더 큰 쪽이기 때문에 이제 X를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균형은 언제 성립하게 되냐면 PX-PY하고 MRT-XY가 같아진 상황. 이 기업 입장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이제 균형이 된다. 이 정도 하면 이 개념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페이지를 그냥 보고 계셔도 되고 오늘 프린트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개방경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때 마지막 그림에서 생산점, 소비점 찍을 때 생산점을 어디서 찍었냐면 생산 가능 곡선하고 가격선이 접하는 데 찍었다는 겁니다. 거기를 찍는 이유는 거기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생산점이 찍히고 나면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뭐하고 같아지냐면 현물 부족 모형하고 그 다음부터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생산을 가진 사람이 예산선을 가졌을 때 소비를 하는 점이 어느 점이에요?
F점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점이 소비자 입장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미시경제학에서 다 배운 것이다. 인데 국제경제학 책에서도 쭉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 가운데 다 뛰어넘고요. 뭐만 설명드리냐면 405페이지를 잠시 봅니다. 405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식이 두 개 나오는데요.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PXX, PYY는 뭐라고 써요? M이라고 쓰는데 여긴 W라고 쓴 차이밖에 없습니다. 책마다 기호 다 다릅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요. PXX 플러스 PYY는 2PX 1P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뭘까요? 현물부존 예산선이에요. 현물부존 예산선. 그래서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현물부존 예산선의 경우에 우변은 PX X바 플러스 PY Y바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현물부존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X 2개, Y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상적으로 그 X 2개, Y 하나를 다 팔면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2PX 1PY라는 가상의 예산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 라는 예산선입니다.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풀리는데 어디서 안 풀리는지를 몰라요. 20분에 걸쳐가지고 30분에 걸쳐 답안을 써야 되는데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E점이라고 찍어 놓은 게 초기 인다우먼트 부존점이에요. 자, 요 점은 앞으로 15장부터는 변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근데 14장에서 이 점은 고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기 때문에 순수 교환 모형이기 때문에 생산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순수 교환 모형에서는 요 점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이게 가격 상승 하락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쪽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미시경제학에서 이 사람이 뭘 팔아서 X 팔아서 Y 사려는 사람 이쪽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Y 팔아서 X 사려는 사람. 그럼 미시경제학 했던 걸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다 이런 거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무역 패턴, 무역 이익 돼 있는데 407페이지 거기 양쪽으로 그림 나오잖아요. 요 그림인데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를 407페이지 위에다가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지금 그림에서 교역 이전 상대 가격은 초기 부존점에서 무차별 곡선 기울기에 결정됩니다. 교역 이전이라는 것은 개방이에요, 폐쇄예요. 폐쇄 경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역 이전 상대 가격은 초기 부존점에서 무차별 곡선 기울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당연하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개방 경제 균형 조건이에요. 개방 경제 균형 조건은 무역 삼각형이 일치할 때 균형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같이 써보죠. 좀 이따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방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순수 교환 모형에서는 초기 부존점이 딱 찍혀 있잖아요. 근데 폐쇄 경제 상태에서는 생산점하고 소비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생산 소비점이 같아야 돼요. 폐쇄 경제에서는 생산 소비점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불균형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생산점 2점일 때 지금 이 그림이 어려운데 우리 책에서는 대문자 i가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I0라는 초기 부존점에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됐습니까? 초기 부존점 무차별 곡선이 있는데 초기 부존점에서 무차별 곡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에 해당하는 가격만 균형 가격이고 나머지는 균형이 될 수가 없어요. 초기 부존점에서 무차별 곡선
접선 기울기로 결정됩니다. 왜냐? 만약에 폐쇄 경제인데 이 기울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산점은 여긴데 소비자들은 이 점을 소비할까요? 다른 점을 소비하라고 할까요? 다른 점을 소비하라고 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생산점과 소비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폐쇄 경제에서는 없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없는 유일한 가격은 초기 부존점에서 무차별 곡선에 접선을 긋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없는 유일한 가격은 초기 부존점에서 무차별 곡선 접선에 해당하는 가격. 이 균형 가격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폐쇄 경제는 가격이 내생 변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결정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개방 경제는 내생 변수일 수도 있고 외생 변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결정돼요? 다 포함해서 결정돼요? 다 같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요, 폐쇄 경제에서는 A, B가 균형 가격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개방 경제에서는 A, B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A, B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A, B가 아니고 A-B-가 됐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이 나라는 이 점을 생산해서 이 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점을 소비하라고 하겠어요? F점을 소비하라고 할 것이고 이 나라의 경우에 이 점 생산, 이 점 소비 같으면 뭘 수출해서 X셀 Y/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무역 삼각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EFG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초기 부전점이 만약에 여기 이스타점이 있고 폐쇄 경제 균형 가격이 얼마냐 하면 초기 부전, 무차별 곡선, 접선 하면 외국의 폐쇄 경제 균형 가격은 A 스타, B 스타예요. 오케이? 그래요. 근데 개방 경제에서는 A 스타, B 스타여야 돼요?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두 국가 사이에 소송비도 없고 뭐 관세도 없고 그렇다면 두 국가 사이에 가격이 같아질 거거든요. 오케이? 이 두 개가 평행해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F스타와 같은 점에서 나온다면 이쪽 나라는 E스타를 생산해가지고 F스타를 소비한다면 뭘 팔아서? Y를 팔아서 X를 사려고 할 거란 겁니다. 이것입니까? Y셀 X바이 하려고 할 거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 무역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둘 다 직각삼각형. 오케이? X셀 Y바이 X셀 Y바이 그 다음에 Y셀 X바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케이? 한번 여쭤볼게요. X가 전 세계적으로 균형이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수출하는 양과 이쪽에서 수입하려는 양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져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Y도 균형이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수입하려는 양과 이쪽에서 수출하는 양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져야 되겠죠. 둘 다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한 변 SAS 합동 그렇다면 개방 경제에서의 균형은 오케이? 그 두 나라의 무역 삼각형이 합동이면 돼요. 됐습니까? 그 지금 이 문제에서 이쪽 나라의 무역 삼각형은 지금 현재 EFG 이렇게 돼 있고 됐습니까? 이쪽 나라의 무역 삼각형은 여기서 E 스타, F 스타, G 스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개방 경제에서는 무역 삼각형끼리 같아지면 균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거 알았어요. 무역 삼각형끼리 같아지면 된다. 근데 아까는 제가 국가 하나만 그린 거잖아요. 근데 국가를 두 개를 그리는 순간 뭐가 골치가 아파졌다고요. 무역 삼각형이라는 게 두 개가 되고 그게 합동해야 된대요. 이 합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려가지고 갖다 붙이고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합동인지 아닌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을 경제학자들이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오늘 배울 겁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제 양국이 무역을 왜 하냐는 거죠. 이 모형에서 무역을 하는 이유는 양국이 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역 예전에 양국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408페이지 보시면요. 결국 무역에서는 양국의 상대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 이 무역 삼각형이 정확하게 교차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합동이 되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역 이전 상태는 서로 다른 상태예요. 그 왜 다르냐? 는 경제학에서 둘입니다. 만약에 두 국가가 다르다면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다르거나 공급이 다르거나. 경제학이니까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결국 마지막 단락이에요. 양국의 차이는 재화 부존도와 선호 차이에서 발생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선호가 뭐를 만드는 거예요? 수요를 만드는 것이고, 재화 부존도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경제학을 하기 때문에 양국이 만약에 다르다면 뭐가 다를 것이다. 수요가 다르든지 공급이 다르든지 거기서 달랐을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순수 교환 모형을 하기 때문에 깊이까지 못 들어간다. 다르다면 여기서 달랐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것을 예를 보여줍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409페이지 보세요. 이 그림은 볼만한데 다음 세 개의 그림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양국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첫째, 선호가 다를 수 있어요. 409페이지는 선호가 다른 걸 나타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E는 이스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국의 공급, 양국의 부조는 어때요? 같아요. 양국의 부조는 같아요. 인다우먼트는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요. 무차별 곡선이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각 국가잖아요. 자기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면 안 되지만 서로 다른 국가면 교차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I0하고 I0 스타가 있을 때 지금 I0 스타가 더 가파르잖아요. 가파르면 이 나라가 뭐 좋아하는 나라예요? X 좋아하는 나라예요.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면 뭐 좋아하는 나라? X 좋아하는 나라. 오케이? 그럼 X 좋아하는 나라면 X하고 Y 중에 하나 수입한다면 뭐 수입하겠어요? X 수입하겠죠. 그래서 이쪽 나라는 그림은 안 그려졌지만 이 X 좋아하는 나라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완만하게 그려진 이 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Y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나라는 이렇게 생기면 양국이 선호가 달라서 무역 이전에는 가격이 서로 다르다. 근데 무역을 하고 나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F하고 F스타에 이렇게 접하는 무차별 곡선을 안 그어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상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무역 무차별 곡선이란 게, 무역 삼각형이라는 게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시면 돼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뭔가 하면 이번에는요, 양국의 무차별 곡선은 똑같이 생겼다라는 걸 보여줘요. I0, I 스타. 그래서 선호는 똑같다. 하지만 양국의 뭐가 달라요? 부존점이 달라요. 됐습니까? 부존점이 달라서 무역 이전에는 가격이 서로 다르다. 무역 이전 가격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부존점에서 접선 기울기, 부존점에서 접선 기울기는 다르다.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무역을 하면 이 점에서 탈출해가지고 만약에 둘 다 이런 점을 선택한다면 양국의 무역 삼각형 해가지고 무역의 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많이 가진 나라는 Y셀, X바이, 여기 있는 나라는 X셀, Y바이. 금방금방 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양국이 다르다면 결국 뭐가 다르거나 하는 거다? 수요가 다르거나 공급이 다르거나 한 거다. 오케이?
근데 수요도 다르고 공급도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411페이지 보시면 이 점하고 이 스타점 다르죠. 공급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 I0하고 I0 스타를 굳이 교차시켜 놓으셨죠. 왜냐하면 두 나라가 다른 나라다. 선호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뭔가 하면 수요도 다르고 공급도 다르지만 이건 항상 아니면 우연히 상대 가격이 같아 버릴 수도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중요할 리가 없어요. 우연히 같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중요할 리가 없어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 대신에 412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은 아주 단순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국제경제학에서는요. 그러니까 국제경제학, 특히 무용론에 기기묘묘한 그림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한때 그 신기한 그림 만들기 대회, 신기한 그림 대잔치 뭐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축이 뭔가 하면 px, py예요. 자, 뭐가 비싼 정도예요? x가 비싼 정도. 오케이? x가 비싼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x의 공급량을 나타낼 때 일반적인 공급 함수라면 공급 경우라면 x가 비싸지면 x의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야 맞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이에요. 왜요? 순수 교환공이니까요. x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해하십니까? x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 나라고 그 다음 수요 곡선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비슷한 그림이 왜곡한데도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똑같이 그리면 분석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왜곡의 그림을 이쪽에다 그린 거예요. 국제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그림 갖다 붙이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쪽은 외국의 X제입니다. 외국의 공급 곡선 역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직이에요. 이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문제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문제 밖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 밖에서 주어지는 건 뭐라고 해요?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수요 함수들도 있는데 이제 교과서의 설명에 따르면 수요도 다르고 공급도 다르면 헷갈리니까 지금은 그냥 수요는 비슷하게 그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공급만 다르게 그렸다. 그 이유로 수요는 비슷하게 그려놓고 이쪽이 공급이 많다 보니까 X제 가격이 비싸다, X제 가격이 싸다, X 가격이 싸다. 폐쇄경제에서 됐습니까? 이쪽 나라에는 폐쇄경제에서 X제 가격이 어떻다? 비쌌을 것이다. 이것입니까? 근데 여기서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시작되면 가격이 싼 나라는 수출하고 이쪽에서는 셀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바이 할 것이다. 오케이? 그럼 결국 바이 하는 나라에선 가격이 하락하고 셀 하는 나라에선 가격이 상승해서 최종적으로 균형 가격은 어디서 성립할 것이냐 라고 하면 PI에서 성립할 것인데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 경우에 폐쇄경제라면 수요 공급이 일치해야 되지만 개방경제라면 수요 공급이 다를 수 있다. 근데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X제를 뭐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나라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입니까? 그러니까 국제무역의 균형 상황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그림이란 거죠. 이것입니까? 이런 그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라는 거. 요 그림만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은 그 두 번 끊습니다. 한 번에 15분씩 끊으니까요. 지금부터 15분 휴식하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